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넣었죠. 한국도 있고 일본, 그리고 미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익률은 꽤 괜찮은 편으로 나왔어요.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느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다양한 시장에 담아야 하는지를,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 자산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는 주식과 채권, 달러, 현금, 정기예금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현금이 적지? 라고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달 넣고 있는 비율이에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현금의 비중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정기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꽤 많고요. 사실 여기에 예금이라고 넣어놓은 게 제가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월급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붙고 있는 건데요. 시점을 나누는 게 필요한데 언제 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없는 거는요, 원자재가 없고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리츠, ETF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ETF에 그런 원자재 섹션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부동산에 대한 건 안 넣었던 게 그런 집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다른 거를 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필요하세요.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 좋은 시점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할 때 현금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막 손실을 보는 게 싫어서 막 팔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견디게 해주는 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하고요, 해외 주식하고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채권도 다양한 종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은 더 길게 보고, 아까 주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경제가 성장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등락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멀리 보면 주식을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런데 나이가 있고 얼마 후에 또 써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만기가 좀 짧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게 됩니다. 여러 자산 나누어 담자라고 했는데 주식은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거 찾고, 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 찾고, 그렇게 해서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종목을 선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제가 꾸준히 성장은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한 주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그러면 상장된 기업을 하나하나 다 골라서 사느냐. 정말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담아 놓은 상품으로 ETF가 있는데요. ETF도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 담아 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펀드기는 펀드지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제일 크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으로 1위부터 200위까지를 모아놓은 상품이 있는데요.
그 코스피 200 인덱스 ETF를 이름을 붙여서 팔아요. 코덱스 200 혹은 타이거 200. 코덱스라고 하는 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다라는 의미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산운용사별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놨으니 그 중에서 골라서 사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규모가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사고 싶은데 생각이 드시죠?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큰 데가 뉴욕 거래소인데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탑 500개를 묶어서 S&P 500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코스피처럼 지수로 나오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ETF를 S&P 500 ETF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그 ETF를 상장을 해놨어요. 아리랑 S&P 500 혹은 에이스 S&P 500. 에이스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한화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수 중에 큰 규모의 기업 30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다우존스 30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우존스에 대한 것도 ETF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이런 게 우리나라 미래에셋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 그런 거는 너무 느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동료분도 계셨거든요. 꼭 느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논쟁을 했던 게 워렌 버핏하고 사이더스라는 그 헤지펀드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워렌 버핏은 인덱스 ETF가 보통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 사이더스는 아니 우리 헤지펀드사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10년 동안 대결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미국 주식 시장을 사는 S&P 500 ETF를 샀고요. 사이더스는 자신의 헤지펀드사에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펀드 5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요. 10년을 못 채우고 사이더스가 그만하자고 했어요. 워렌 버핏이 정말 월등히 이기고 있었거든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S&P 500 지수가 연평균 8.5%, 누적적으로 보면 한 85%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더스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에서 판매하는 5개 펀드로 했는데 2.4% 연평균 나왔다고 합니다. 누적 수익률이 한 22%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덱스 ETF를 보통 패시브 ETF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펀드 매니저가 구성해 놓는데 내가 고를 거야 하는 거를 액티브 ETF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펀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인덱스 ETF가 일반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아내한테도 자신의 유언장에 적어놨대요. 자신이 죽고 나면 당신은 나처럼 할 수는 없을 테니 인덱스 ETF의 90%를 투자해라. 그러니까 S&P 500 같은 그런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0%는 국채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유언장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인덱스 ETF가 괜찮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인덱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인덱스 ETF를 산다고 해도 어떤 시장을 사지? 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양한 시장에 담아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S&P 500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좋았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달러가 강하기도 하고 또 미국 성장도 괜찮으니까 계속 미국을 많이 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성장의 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국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980년대에는 어땠나 보시면요. 그때는 일본이 또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1980년대에는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었고 서독, 일본 여기가 굉장히 성장이 셌어요. 1990년대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세계에 깔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돈이 몰렸는데요. 당시에 정말 대안이 없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괜찮았지만 1997년 12월에 외환 위기를 맞았잖아요. 일본은 그 부동산 버블이 깨지고 굉장히 안 좋았었고, 독일은 통일하고 나서 또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 돈이 몰리나 봤더니 이제 미국으로만 굉장히 많이 갔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까지나 또 괜찮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몰렸던 거는 또 깨지게 되어 있나 봐요. 2000년 당시에는요, 미국 경제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1달러에 9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환율 때문에 환차손을 보고 하니까 거의 수익은 0%다. 4년이 지났는데 그랬거든요. 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더 안 좋아지기도 했었죠. 그러면 어디에 돈이 많이 쏠렸었냐 하면 브릭스에 쏠렸었거든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 신흥국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는 성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차이나 펀드 붐이 막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대별로 성장의 축이 한 10몇 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2010년대에 좋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좋고 있지만 또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다시 신흥국이야 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될지 모르니 여러 군데 배분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넣었죠. 한국도 있고, 일본, 유로에 대한 것도 있고, 유럽이요. 그리고 미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골고루 담아놨습니다. 수익률은 꽤 괜찮은 편으로 나왔어요.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느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쌓이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채권은 어떻게 나눠 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만기에 따라서 단기채가 있고 또 중장기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몇 년 후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만기가 짧은 거를 선택을 꼭 하고요. 그 중간에 제가 산 시점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익을 노리고 좀 만기가 긴 거는 여유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 따라서 국채랑 회사채 나누기도 하는데, 국채는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국채도 안전하죠. 근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고환차익, 환차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미국 국채도 사기는 샀는데 그 이유가 달러를 담아두는 의미에서 샀어요. 이거는 미국 국채를 살 때는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채, 회사채 같이 사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 회사들 하고 있는데요. 회사채는 부도만 안 나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부도가 나면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A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채를 살 때는 저는 여러 회사로 나누어 담습니다. 제 MTS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을 담고 있고요. 이게 같은 회사인데 여러 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유가 제가 한 달마다 이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다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회사를 샀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권도 손실이 막 마이너스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손실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손실이 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장기 채권 막 30년짜리 이런 그거는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 투자 방법인데요. 금을 정말 실물을 살 수도 있어요.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한국금거래소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고, KRX의 금 현물을 살 수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금 ETF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인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현금을 꼭 보유하고 계셔라. 일정 부분 이상을 보유해야 내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도 반드시 보유하고 계시는 거, 일정 비율 이상, 그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CMA가 그런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는 수시 입출금 통장, 월급 통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여러 자산에 담아야 하는지를 봤고, 그리고 각 자산 내에서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의 투자 방법도 간단히 봤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잊지 말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